잘못했음. 이 네 마디만 하면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근데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사과를 참 안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뻔뻔해서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법 때문입니다. 고객이 쿠팡 없이 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김 의장의 포부, 사실 어느 정도는 그 꿈을 이룬 것 같죠.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이제는 택배 하나 받으려고 2-3일씩 기다리던 시절이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하죠.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 사건 사고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부터 시작해서 채용 블랙리스트 논란, 자체 상품 밀어주기까지 사회면 뉴스에서 쿠팡 이름 보기가 너무 쉬워졌죠.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대표인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 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기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쿠팡은 이처럼 편리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소통이 안 되기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봐도 그래요. 무려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말도 안 되는 보안 사고가 터졌는데도 이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고 사건이 터지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서면으로 사과문 하나 달랑 냈잖아요. 도대체 이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김범석 의장이랑 쿠팡은 매번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는 걸까요? 사과를 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쿠팡의 사과는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이 기업이 바로 미국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쿠팡은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기업입니다. 김범석 의장 본인도 미국 국적이고요. 물론 실제 사업은 전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매출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곧 이 기업이 미국의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누군가 꼭 잘못을 저질렀다 싶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논란이 생기면은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꾹꾹 눌러쓴 그런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그러죠.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죠. 오죽하면은 누가 사과를 했다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 사과문이 제대로 됐나 아닌지까지 따지겠습니까? 반면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사과는 곧 자백과도 같거든요. 미국 별명 중에 이 소송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이 연방 증거규칙 제801조를 보면은 진술과 전문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이라는 것은 법정 밖에서 한 말, 그러니까 카더라 같은 것들을 보통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거로는 안 쳐줍니다. 상식적이죠. 법정에서의 판단은 이 재판 내부에서 오간 말들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문 중에서도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피고 쪽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미국 기업 CEO가 공식 석상에서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거나 사과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디스커버리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판하기 전에 서로가 가진 패를 강제로 다 공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게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정말 기업의 안팎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는 수준입니다. 만약 미국 기업 CEO가 덜컥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사과를 했다? 그러면은 소송을 건 원고 측에서는 바로 그 발언을 물고 늘어지면서 디스커버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거 봐라, 너네 CEO가 사과를 했잖냐. 그러면은 너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원인 자료를 싹 다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면은 기업은 정말 꼼짝없이 지난 몇 년치의 이메일, 사내 메신저, 회의 녹취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정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방대한 기록 속에서 실무진이 비용 절감을 논의한 메일이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내부 보고서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CEO의 사과가 알고도 방치했다라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 기업 문화의 정말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주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 주주다, 경영진의 제1목표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주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CEO가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회사가 벌금을 왕창 물거나 소송에 휘말렸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 주가 방어를 제대로 못했으니 배임이라면서
집단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도 확대가 됐죠.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제 같은 제도가 미비해서 개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또 보장을 받기에는 꽤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주 중심의 문화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한 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괜히 입 한 번 잘못 눌렸다가 소송을 원고한테도 털리고 화난 주주들한테 또 털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중으로 두들겨 맞기 싫으면은 그냥 입 꼭 닫고 조심하는 게 최고라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기업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 CEO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2013년에 있었던 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한번 볼게요. 당시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무려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2016년 미 대선 때 트럼프 캠프의 선거운동에 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거대했던 사건인 만큼 당연히 엄청난 소송전이 벌어졌고요. 결국 2018년엔 마크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직접 불려 나와서 해명을 해야 했죠. 근데 여기서 마크 저커버그가 한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겉으로는 분명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다 피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사과를 하는 이유가 이번 사태에 대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폭넓은 관점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은 점에 대해 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던가 의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칼같이 부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아가 청문회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안 소홀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신뢰 위반, 즉 제3자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 페이스북도 속임을 당한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였잖아요. 당연히 페이스북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고객 돈이 싹 털렸는데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안은 정말 철저했는데 해커가 훔쳐간 거라서 우리 어쩔 수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돈을 우리가 구제를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황당하죠. 당연히 은행이 관리 소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친구 정보까지 싹 긁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해놓지 말았어야죠. 개인정보가 더 철저히 지켜지도록 구조를 짰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끝까지 공식적으로는 우리 잘못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했고요. 그 결과 막대한 벌금을 물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켜냈습니다. CEO인 저커버그는 본인의 자리를 보존했고요. 이 개인화 맞춤형으로 광고를 버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켜냈죠. 무엇보다도 만약 그 정문회 자리에서 저커버그가 이번 유출 사태는 제가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언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훨씬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보여주는 이 답답한 대응들, 단순히 와 이거 정말 소통이 안 되네, 아니면은 이 검은머리 외국인 CEO라서 한국 정서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들이거든요. 미국 상장사로서 쿠팡의 컴플라이언스 팀이 짜놓은 아주 정교한 법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작용한 결과물로 봐야 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죠. 본인은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여러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이 청문회에 못 가겠다. 이 말 핑계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미국의 살벌한 법체계 안에서 주주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CEO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김범석 의장이 사과를 못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사정을 봤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가 사과를 안 하는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사실 김 의장에게는 아주 든든한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초에 JP모간 애널리스트가 투자 노트를 하나 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오묘합니다. 쿠팡은 시장 지위가 워낙 독보적인 데다가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문제에 대해 겉보기에 좀 덜 민감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거다. 대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뉴스 보면은 당장이라도 탈쿠팡, 일명 탈팡 러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 제목들도 많이 보셨죠. 그런 제목들만 보다 보면 쿠팡이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이 정작 숫자를 까보면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이탈이 그렇게 극적이진 않거든요. 이 전월 대비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이 MAU 감소율을 봤더니 겨우 0.3% 줄어드는데 그쳤고요. 이 신규 설치자 수량으로 따져본 이탈률도
한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뭐 줄어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 치고는 거의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몇 개월,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 금세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심지어는 벌써부터 탈팡이라더니 결국에는 돌팡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실제로 작년 말에 한창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핫했던 시기에 감소했던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 추이도 올해 들어서부터는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네이버 쇼핑이나 컬리 같은 경쟁사 사용자 수가 10%대 넘게 급증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긴 했죠. 근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쿠팡이랑 다른 플랫폼 간의 덩치 차이가 워낙 커서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쿠팡을 쓰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조금만 떨어져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가도 그쪽 입장에서는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절대적인 사용자 수 격차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이 통계자료 보고 있으면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쿠팡을 막 욕하기도 하고 책임을 물으면서 결국에는 그 편리함에 굴복해서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숫자로 딱 증명이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탈팡 논란을 볼 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용자 수보다도 이 멤버십 이탈이 생길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에요. 이 쿠팡의 실적, 또 특히 쿠팡의 흑자 전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멤버십, 와우 멤버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얻어지는 반복 매출인데, 당장의 트래픽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사실 이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쿠팡의 실적에는 타격이 탈팡이네 뭐네 했던 그런 논란과 비교하면은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라는 기업의 성장 과정을 복기해보면은 이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어줬던 게 맞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유통 공룡들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에 묶여서 손발이 묶여있을 때 쿠팡은 그 틈을 타서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리고 이커머스에 절대 강제로 안착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차라리 그때 대형마트들 규제를 좀 풀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 시절에는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 다 죽인다, 이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먼 미래에 온라인 독점 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줍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죠.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서 이 규제가 실제로 풀려서 대형마트가 이커머스를 잡았다고 해도 과연 지금이랑 상황이 천지 차이였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름만 쿠팡에서 다른 걸로 바뀌지 과로사나 노동 이슈는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였던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남죠. 그래도 이 시장의 지배자가 미국 기업인 쿠팡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 기업이었다면은 우리 법으로 규제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한탄해봐야 상황이 바뀌는 건 없겠죠. 네이버를 비롯한 몇몇 유력한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 눈앞에 쿠팡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없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커머스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소비자 주권을 똑똑하게 행사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또 무시 못할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국민연금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쿠팡의 직고용 인원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 뒤를 잇는 국내 2위 수준이에요. 여기에 물류 자회사, 배송기사님들까지 싹 다 합치면은 추산되는 인원은 40만 명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쿠팡이랑 거래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2023년 기준으로도 23명이 넘어가고요. 이분들의 거래액은 연간 12조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루아침에 쿠팡에 아주 강력한 규제 철퇴를 내린다? 그러면은 당장 쿠팡을 통해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서민들의 삶까지 휘청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쿠팡은 이미 대마불사, 너무 커버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모로 좀 씁쓸한 측면이 있죠. 결론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사과하지 않는 거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고객 이탈은 크지 않을 테니 사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한국인의 정보다도 사과에서 잃어버릴 미국의 소송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셈이죠. 냉정한 현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건 CEO의 의무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배신감까지 다 용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거버넌스,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자면 쿠팡은 분명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법만 따지면서 입을 꾹 닫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당장의 법적 리스크는 피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시장 리스크라는 더 큰 파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의 뿌리는 한국 시장이고 매출의 90%가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패배해버린다면 그 기업의 미래가 과연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쿠팡을 대체할 기업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맞지만 기업 역사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이 영원히 왕좌를 지킨 사례 또한 없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을 보여주었던 쿠팡이 이제는 책임의 혁신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